안녕하세요.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송준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매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국내외 치매 사례관리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림으로써 치매 사례관리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모델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모델에는 맞춤형 사례관리의 정의와 목적,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할, 그리고 대상자 선정 및 분류 방법, 업무의 흐름과 단계별 핵심 과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실무자의 사례관리 역량 개발 및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의 이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사례관리의 정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사례관리는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례관리는 개인을 돌보는 것에 대한 계획, 조정 및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정의가 있고요. 미국 사례관리협회에서 제시한 사례관리의 정의는 환자의 안전, 돌봄의 질, 비용 효과적인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의사소통과 이용 가능한 자원을 통해 개인 및 가족의 포괄적인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는 옵션과 서비스에 대한 사정, 계획, 촉진, 돌봄 조정, 평가 및 옹호하는 협력 과정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로스 등은 사례관리 프로그램은 사례의 발견, 사정, 돌봄 계획, 돌봄 조정과 같은 핵심 요소들로 구성되며 돌봄에 대한 목표 지향적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적극적인 접근법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치매 사례관리의 정의는 어떨까요? 치매 사례관리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겠지요. 보건복지부 맞춤형 치매관리 안내 2010년도 자료에서 제시된 치매 사례관리의 정의는 치매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체적, 포괄적, 객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대상자 및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개인별 맞춤형의 조호 계획을 수립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 연계 및 의뢰하고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의 연구자들은 치매 환자의 진단, 임상 사례 관리, 치료를 포함하는 치매 관리의 통합된 서비스라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네덜란드의 연구자들이고요. 일본의 오렌지 플랜에서는 치매 사례 관리의 정의를 치매 돌봄에 있어 초기 지원과 사전 대응을 목표로 대상자에게 초기 시점부터 치매 환자 가족까지 종합적으로 사정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치매 사례 관리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공통점이 있기는 한데요. 보건복지부 2010년도 자료에서는 치매 사례 관리의 목적을 치매 환자의 기능과 삶의 질 향상, 치매 가족의 조호 능력 향상, 부담감 경감, 그리고 효율적 치매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적 부담감 경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사업 안내서에서도 치매 사례 관리의 목적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전문가의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고 동시에 자원 개발과 연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의 연구에서는 치매 사례 관리의 목적을 치매 환자들이 보다 오랫도록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치매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치매 사례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내 치매 사례 관리에 대한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2015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 중 13.1%를 차지하고 있고 2060년에는 이보다 3배 증가한 비율인 전체 국민 중 40.1%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치매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로 치매 안심센터가 설립되면서 치매 안심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치매 환자 집중 사례관리 사업이 포함되어 사례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치매 사례 관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와 치매 안심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치매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약 10년 전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치매 사례관리 현황 이 도표를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2014, 15, 16년 동안 약 600건 이상의 사례관리가 연간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체제 내에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문치료사 등 국가 전문 면허증과 자격증 소지자로서 치매 관련 전문적 교육을 이수한 자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등록, 평가, 계획 수립, 계획 실행, 결과 평가의 5단계의 틀로 구성된 치매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매 사례 관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매 사례 관리 가이드라인과 지침의 부재입니다. 또한 대상자 선별 도구가 없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여러 직군의 사람들이 함께 사례 관리를 시행해야 할 경우에 일관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잦은 평가로 인해서 업무의 비효율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치매 사례 관리자는 치매 환자를 위한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역별 교육이 세분화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교육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치매 사례 관리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 치매 사례 관리의 예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외 치매 사례 관리의 예시는 크게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 기반 치매 사례 관리 모델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임상 기반 치매 사례 관리 모델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국외 치매 사례 관리 모델 중에서 네덜란드의 예시와 일본의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지역사회 기반 치매 관리 체계는 여기 보시면 제리언트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뭐 한국말로 다시 바꾸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제리언트 모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리언트 모델에서는 치매로 고통받는 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처음 치매가 의심되는 시점부터, 즉 여기는 치매 환자만이 아니라 치매가 의심되는 시점부터 대상자가 가정을 떠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그 대상자와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이 제리언트 모델, 이 체계의 핵심은 다학제 치매관리팀이 임상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치매를 가진 사람들과 가족 돌봄 제공자 모두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치매 대상자가 좀 더 오랫동안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목표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치매 사례 관리의 목적 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리언트의 모델에서 사례 관리 업무는 다학제 간 통합뿐만 아니라 임상적 본질의 업무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학제 간 통합을 해서 어떤 자원을 연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 본질의 업무, 즉 사례 관리의 직접적인 업무를, 즉 돌봄을 제공하는 업무까지도 수행하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조정뿐만 아니라 돌봄 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제리언트 모델의 인력 구성을 보시면 사례 관리자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이 사례 관리자는 주로 이제 간호사가 많이 참여를 하고 사회복지사도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특징적인 게 사회 노인학자,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치매 상담사 및 1명 이상의 전문 가정 간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팀을 DOC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DOC 팀은 네덜란드의 약어로 치매 사정과 사례 관리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치매 사정과 사례 관리를 하는 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리언트 모델에서 DOC 팀이 지역사회 기반 치매 사례 관리에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DOC 팀에서 대상자는 어떻게 사정을 하냐면 여기 GP가 있는데요. 이 GP는 제너럴 프랙티셔너. 그래서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의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의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GP, 제너럴 프랙티셔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GP에게 치매 진단을 받은 대상자가 이 DOC 팀으로 의뢰가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DOC 팀에서 사례 관리자와 사회 노인학자가 공동으로 접수와 진단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 그 치매 안심센터에서 사례관리 팀에는 사실은 노인학자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네덜란드의 제리언트 모델에서는 노인학자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자와 사회노인학자가 공동으로 접수와 진단을 진행을 하고, 사례관리자는 대상자와 인터뷰를 시행하고 필요한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초기 돌봄 요구를 사정하고 심체 검진과 필요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다학제 팀 회의를 하고요. 이 다학제 팀 회의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진단을 내리면 사례관리자가 대상자와 가족을 만나서 진단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돌봄 요구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팀 내에서 먼저 회의를 하고 그 회의된 내용을 가족하고 치매 대상자한테 다시 설명을 해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요. 이를 바탕으로 돌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대상자와 가족이 참여하게 되고, 다시 한번 DOC 팀 회의를 거친 후 사례 관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획이 세워지면 가족하고 대상자하고 다시 협의를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DOC 팀 회의에서 사례 관리에 대한 계획이 이제 최종화가 되는 것이죠. 이 제리언트 모델 DOC 팀에서 제공하는 중재의 내용은 치매 관련 급성 및 장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사례관리자가 치매 대상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조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동시에 치료나 상담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직접적인 치료까지도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수하거나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사례 관리자는 팀의 다른 전문가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집중적인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DOC 센터 내에 16개 침상의 단기 체류 클리닉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치매 대상자의 어떤 치료적인 측면에서 더 집중적으로 뭔가를 관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센터 내에 침상이 있어서 거기에서 단기 체류 클리닉을 함께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리언트 모델에서 결과 측정은 대상자와 가족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매주 방문을 하거나 매년 전화를 하기도 하면서 규칙적인 만남을 유지하고요.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 사례 관리를 종결합니다. 그때 결과 측정 변수로는 가족 돌봄 제공자의 만족도나 가정 내 돌봄 기간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리언트 모델에서는 가급적이면 치매 노인이 오랫동안 자기가 살던 집에서, 가정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 측정 변수도 가정 내 돌봄 기간을 포함시켜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지역사회 기반 치매 사례 관리 그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지역사회 기반 치매 사례 관리의 그 모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매 초기 집중 지원 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자로 IPIS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치매 초기 집중 지원 팀은 2013년도에 시행된 오렌지 플랜 정책의 하위 사업으로 의료 또는 간호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치매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서 치매 환자들이 의료 또는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치매 초기 집중 지원팀의 시행 주체는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되는 이제 시종촌이고요. 설치는 시종촌뿐만 아니라 지역 포괄 지원센터나 방문간호 스테이션 또는 진료소 등의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 치매 사례 관리를 전담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일본에서는 이게 어떤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 지원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은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건소 같은 곳에 팀이 있을 수도 있고, 방문간호 센터에 팀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진료소에 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위탁해서 치매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의 이 치매 사례 관리 이 모델에서의 대상자는 40세 이상부터인데요. 저희가 보통 노인 환자라고, 노인 치매 환자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40세 이상부터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젊은 치매 의심 환자까지도 대상자 범위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치매의 예방 차원에서부터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는 의료 또는 간호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치매 환자로 임상 진단을 받지 않은 자, 즉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비스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고요. 적절한 간호보험 서비스가 유지되지 않은 자나 치매의 행동심리 증상이 발생한 자, 독거생활, 치매 노인 부부생활, 치매 증상으로 인한 이웃과의 마찰 등의 상황을 겪고 있는 자 등 다양한 대상자가 포함이 됩니다. 이 일본의 이 치매 사례관리 이 팀의 인력 구성을 보시면 보건사, 간호사, 작업요법사, 간호복지사 등 의료복지에 관해서 국가 자격증을 지닌 자로서 치매 돌봄 실무 경험이 3년 이상 또는 자택 돌봄 실무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하고요. 또한 치매 초기 집중 지원팀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연수를 수강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 초기 집중 지원 팀에서 제공하는 치매 환자의 사정 부분은 여러분 다 예측하시다시피 인지 기능과 행동 심리 증상, 가족의 간호 부담, 신체 상황, 그다음에 주거 환경, 그다음에 가족의 간호 대응력, 본인의 혹은 가족의 의향과 욕구, 자립 가능성 등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중재는요. 첫 번째 방문 시에는 대상자 사정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자 가족에게 심리적 지지나 조언뿐만 아니라 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방문 시에는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하는 게 우선시 되는 것이고요. 첫 방문 후에 치매 전문의와 대상자 주거 지역, 관할, 지역 포괄 지원센터 직원을 포함한 회의를 거쳐 대상자의 치매 여부 확인을 위한 진찰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들한테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연계까지 해주는 그런 중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팀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대상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본인의 상태에 맞는 간호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의 중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과 종결은 일단 기간은 최대 6개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 지역 포괄 지원센터에 인계를 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매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 아니면 어떤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시하는 결과 측정 방법은 대상자에게 대상자 사정에 사용되었던 도구들로 대상자의 인지 기능과 행동 심리 증상, 가족의 간호 부담감을 평가하는 이런 도구들로 시작할 때 마지막에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함으로써 이 초기에 집중 사료 관리가 어떻게 이제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하고 일본의 지역사회 기반 치매 사례 관리의 예를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의 어떤 공통점들을 뽑아서 어떤 흐름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상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 그리고 치매 대상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 이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아니면 의사가 이런 센터에 가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의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역사회 센터를 통해서 혹은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이제 센터를 방문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등록된 환자는 사례관리팀에서 여기 보시면 사례관리팀이 굉장히 다학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사례관리자, 간호사, 의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치매 상담가, 전문 가정간호사, 의료복지에 관한 국가 자격증을 갖춘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사례관리팀을 구성을 하고 있고 이 사례관리팀에서 대상자를 면밀하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인지 심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자립 능력이나 가족의 부담감까지도 다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평가가 끝나고 나면 팀 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치매 전문의까지도 통합해서 회의를 수시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의사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계획을 단독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늘 이렇게 팀 회의를 거쳐서 계획을 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중재를 제공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환자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도 가족 교육이나 스트레스 중재, 전화 상담 등과 같은 어떤 그런 중재를 제공을 합니다. 중재가 끝나고 나면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되었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제 평가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 경과나 자원의 이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를 통해서 이제 추후 이제 추가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사례 관리를 다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팀 회의와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가고요. 사례 관리가 종결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사후 관리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사후 관리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 대상자를 사후 관리하는 것. 다만 이제 대상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입소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 종결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지역사회 기반 치매 사례 관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 기반 치매 사례 관리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미국에서는 치매 환자의 요양시설 입소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국외나 국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인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시설에 가는 그 시기를 늦추는 거죠. 최대한 이제 가정에서 오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 요양시설 입소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치매 환자를 위한 사례관리 대규모 시험 사업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습니다. 198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정도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미 임상 기반 치매 사례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시범 사업들을 이제 시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대학 병원에서 2011년도부터 병원 중심의 알츠하이머 치매 관리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사례 관리 프로그램으로 여기 약자가 UCLA ADC예요. 이게 AD가 알츠하이머 디지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디멘치아 케어 프로그램.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케어 프로그램 ADC라고 약자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생겨서 8개의 지역사회 기관과 협약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UCLA ADC의 사례관리 대상자는 이게 임상 기반 사례관리 모델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UCLA 병원을 다니는 치매 환자입니다. 또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추천받은 메디케어 가입자인 치매 환자와 보호자입니다. 메디케어가 우리나라 의료보험 같은 거잖아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보험인데 죄송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추천받은 메디케어 가입자인 치매 환자 보호자가 대상이 됩니다. 즉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의료기관에서 뭔가 조치, 그러니까 처치라고 하면 그렇죠.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CLA ADC 사례관리 팀의 인력 구성은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총 관리하는 노인 정신과 의사 2명, 그다음에 치매 전문 간호사로 구성된 치매 간호관리자 5명.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의사와 이제 간호사가 주요 팀 멤버로 구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년 이상 노인 정신장애 인지 프로그램 관리 경력을 갖춘 종합 건강관리자 1명, 그다음에 치매 간호관리자의 중재 시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보조 인력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CLA ADC 사례관리팀에 등록이 되면 일단 치매 간호관리자인 전문 간호사가 치매 환자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이 사람들이 병원에 등록이 된 환자이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상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이 전문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구조화된 사정 도구를 통해서 치매 환자 보호자의 요구를 사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방문 간호사처럼 병원에, 우리나라에도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방문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문 간호사들이
그다음에 아니면 가정간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 UCLA ADC 사례관리팀에 등록이 되면 전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치매 환자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간호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 감독자인 의사의 승인을 받아 의학적, 행동적, 정신사회적 측면의 간호 중재를 제공을 하는 것이 이제 중재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개월마다 이제 전화 면담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년마다 서비스 실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또는 환자 가족이 탈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결과 측정은 일단 치매 환자 개선 정도와 보호자의 만족도 그리고 추천 의사의 만족도로 측정을 하고요. 치매 환자 측면에서는 치매 환자의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지기능, 신체기능, 치매의 중증도, 의식상태 변화, 항정신성 약물의 복용, 우울증의 여부, 행동심리 증상 등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질병의 치료, 관리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서비스의 그런 결과를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자와 의사의 측면에서는 의사결정 및 다른 환자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정도 등으로 사례관리의 만족도와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임상 기반 이 국외 치매 사례관리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 사실은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거는 UCLA 케이스 하나이지만 사실은 임상 기반 국외 치매 사례 관리의 예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좀 정돈을 한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대상자이겠죠. 그리고 이 대상자들은 이제 모집하고 등록이 되는데요. 병원에 내원한 치매 환자나 다른 기관의 의뢰나 위탁 소개받은 환자, 그다음에 대상자 보호자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등록이 되면 사례관리팀에서 사정을 하죠. 사정을 할 때 아까 이들이 지역사회, 이들이 그 대상자들이 사는 집으로 방문을 해서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평가를 하고 대신 병원 전산 시스템에다가 이들의 정보를 다 입력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분들이 이 병원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를 그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이 가능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다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팀 회의를 진행을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획을 세울 때 특히 의학적, 행동적, 사회적 돌봄 계획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중재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환자 측면에서 보호자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중재를 제공을 하고 이 중재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내용 측면에서 한 가지 또 추가되는 것을 여기 보시면 질병의 경과 및 자원 이용의 적절성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병의 경과, 왜냐하면 여기서 직접적인 의학적 돌봄, 행동적 돌봄, 사회적 돌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질병이 얼마나 천천히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조금 뭐 행동적 증상이 좀 완화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 즉 질병의 경과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라는 게 좀 강조할 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대로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계획이 다 그러니까 목표가 다 달성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여기 재평가와 계획 세우기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종료를 하는 시점은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리적 영역에서 벗어났을 경우, 그리고 환자와 가족이 탈퇴를 원할 때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치매 사례 관리에 대한 예 잠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 사례 관리의 예인 네덜란드의 제리언트 모델하고 일본의 치매 초기 집중 지원 팀에 관한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임상 기반의 치매 사례 관리 모델인 미국 UCLA의 ADC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께 그렇다 그러면 치매 사례 관리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결론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외 치매 사례 관리 체계를 통해서 살펴본 치매 사례 관리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사례 관리와 임상 기반 치매 사례 관리 모두 치매 환자들이 보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요양시설 입소를 지연시키고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사례 관리 대상자는 임상 기반 치매 사례 관리의 경우에는 치매 환자로 국한이 되어 있지만, 지역사회 기반 치매 사례 관리는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부터 치매 환자까지 다양한 범위가 있었고, 특히 치매 의심 또는 초기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치매와 관련된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팀의 인력 구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하다이지요. 그래서 정신과 또는 노인병을 전공한 의사, 노인 전문 간호사 또는 가정간호사, 신경심리학자 또는 사회노인학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보조 인력이나 일정 자격을 갖춘 다양한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모델이든지 간에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력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사례관리의 초기 단계부터 종결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을 한다는, 즉 다학제 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사례관리자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치매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은 치매 환자들이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또는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서비스 제공 체계는 사례관리 및 의학적 처치와 같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기관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체계와,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기관 내에서 직접 어떤 센터나 이런 데서 직접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이런 다양한 서비스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를 하는 것이 초점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임상 기반 치매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은 치료 중심의 치매 치료 중심의 서비스를 임상에서 직접 제공한다라는 데 있는 점이 지역사회 기반과 임상 기반 치매 사례 관리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매 안심센터의 사례 관리는 어때야 할까를 이제 한번 정돈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치매 안심센터의 사례 관리는 지역사회 기반의 사례 관리이죠. 그래서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경과를 보이는 치매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운데 발생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 또는 연계하기 위해서 다학제 간 협력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기반 치매 사례 관리라고 해서 연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원을 연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더욱이 치매 특이적인 사례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례 관리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학제 간 협력은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감을 하시고 이미 그렇게 하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치매 환자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서 치매 환자가 보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치매 안심센터의 치매 사례 관리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은 치매 안심센터 맞춤형 사례 관리의 이해 부분에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부터는 치매 안심센터 맞춤형 사례 관리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정의나 목적, 그리고 사례 관리 담당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과 분류 기준,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의 흐름,
마지막으로는 단계별 핵심 과업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마 이 부분은 대충 아마 이런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일단 적혀져 있는 것을 보고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치매 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는 망성적이고 퇴행적인 경과를 보이는 제가 치매 환자입니다. 제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응급과 집중 관리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 포괄적, 객관적 평가에 기초해서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필요한 치매 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든지 연계 또는 의뢰하고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첫 시간에 했던 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제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치매 안심센터 이번에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할 때는 대상자를 응급과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로 제한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 관리 대상자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맞춤형 치매 사례관리 대상자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일반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즉 치매 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의 대상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응급 혹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로 제한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응급이나 집중관리 대상자로 정했다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사례관리를 하셔야지 사례관리 기간이 5년이다라고 해서 5년 내내 집중과 응급관리 대상자를 모셔두고 뭔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나중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치매 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의 목적입니다. 치매 환자가 보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치매 환자의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치매 기능, 인지 기능 저하 억제, 문제 행동 조절, 동반 질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 사고 예방, 안전 관리, 위기 관리 등 치매 환자의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응급과 집중 개입을 통해 치매 환자의 기능을 유지 증진시킴과 동시에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맞춤형 사례관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능력 향상과 부담감 경감이에요. 그래서 교육, 상담, 정보, 휴식 제공 등을 통해 가족의 치매 돌봄 기술 습득 및 돌봄 역량을 강화하여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적은 치매 환자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인데요. 치매 환자가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 제공만으로는 상황을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경우 치매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담당자는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 면허증이나 국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즉 국가 면허증이나 국가 자격증 소지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지요. 거기에 더해서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치매 사례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담당을 합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여러 직종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맞춤형 사례관리 담당자만큼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면허증이나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플러스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자만이 담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은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기관의 여건이나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주요 업무 영역은 다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치매 안심센터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좀 범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호사 직군의 경우는 대상자나 가족의 상담뿐만 아니라 치매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문제, 그리고 신체, 인지, 정신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정하여 관리하고 그들의 주요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요. 사회복지사 직군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와 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전반적으로 사정하여 필요한 지역 내 자원을 발굴, 개발, 연계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즉, 간호사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주로 간호사한테, 사회복지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사회복지사한테 담당을 하도록 해서 서로 팀을 이루어서 같이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을 했으면 하는 것이 기존에 이미 국내외 여러 사례관리 모델에서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사실은 맞춤형 사례관리의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적인 형태의 그런 역할 분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여건에 따라서는 조금 다양하게 업무 범위가 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사례관리는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한 팀 접근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학제 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라는 질병은 그냥 고혈압, 당뇨처럼 그냥 한 가지만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가 거기에 플러스 치매라는 질환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간호사 혼자, 뭐 의사 혼자, 뭐 사회복지사 혼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구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한 팀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학제 협력, 그러니까 맞춤형 사례관리 팀의 필수 전담 인력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사례관리 담당자를 결정한다. 입니다. 그래서 즉 치매 안심센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맞춤형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그 그룹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적어도 한 명씩은 꼭 들어가야 한다. 거기에 플러스 다양한 그 직종의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도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사례관리위원회는 그 기능이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의 선정 및 연장을 심의하는 것이 가장 초점이 되는 기능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계획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그냥 필요시에 진행이 되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사례회의하고 굉장히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치매 사례관리위원회는 가장 첫 번째 기능이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연장을 심의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계획과 효과성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치매 사례관리위원회는 밑에 여기 구성을 보세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4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지요. 위원장은 협력의사입니다. 위원은 치매 안심센터 부센터장, 등록관리팀장, 해당 사례관리 담당자, 그 외에 전문가 등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필수적으로 모여져야 치매 사례관리위원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4명은 늘 모여야 치매 사례관리위원회를 실시할 수 있고 그들이 모여서 대상자 선정 심의를 하겠죠. 거기에 플러스 사례관리 여기 보시면
치매사례관리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위원이 등록관리팀장이랑 해당 사례관리 담당자예요. 왜 이분들이 들어갔을까요? 해당 사례관리 담당자가 본인의 사례관리 대상자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중재를 진행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겹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나 틀리나 굉장히 혼돈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될 때 대상자 선정 연장 심의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안건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 세우고 효과성을 평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의견을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사례회의에서 외부 부센터장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슈퍼비전을 지금 치매사례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치매사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는 대상자 선정과 연장을 심의해요. 거기에 플러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나 아니면 계획을 수정해야 될 때나 아니면 뭔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의견을 그 안에서 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 운영은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치매사례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 선정 및 연장 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시에 어떤 맞춤형 서비스 계획이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거기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보면 대상자의 개입이나 중재가 시급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도 관리를 하지만 응급 사례관리 대상자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응급적인 문제인데 빨리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 내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한 달의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치매사례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위원들을 다 구성을 해야 되겠죠. 개최를 해서 대상자 선정, 그다음에 을 심의하고 문제 해결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시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 운영은 등록관리팀장이, 위원장은 협력의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회의 자체를 진행하는 사람은 등록관리팀장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관리팀장이 회의 안건을 정해서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맞춤형 사례관리는 우리 안심센터에 5개 팀이 있잖아요. 그 5개 팀 중에 등록관리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록관리팀의 팀장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등록 관리와 관련된 문제 플러스 이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 담당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자 이번에는 이러한 대상자가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적합한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이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 이러이러한 대상자의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안건을 제시를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대상자 선정 및 연장 심의 문제 플러스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계획 및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안건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례회의인데요. 이 사례회의는 치매 사례관리위원회하고는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는 사례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회의는 맞춤형 사례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면 사례관리 담당자가 간호사일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어요. 그럼 본인들이 담당한 사례관리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중재도 해보고 자원도 연계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원을 연계를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주변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든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 다학제 간 협력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례회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례회의를 진행할 때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사례관리 담당자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 팀 내에 다른 대상자를 담당하는 사례관리 담당자가 또 있어요. 간호사일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매 안심센터 내에서 어떤 자원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가족지원팀의 팀장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다학제 간 협력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요 사례회의에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명이 됐던 3명이 됐던 필요시에 여러분들이 사례회의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사례관리 담당자들 내에서 회의하는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뭔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할 때는 보시면 부센터장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의 지도 감독, 즉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관리팀장은 담당자의 맞춤형 사례관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을 하면서 혹시 저 사례관리 담당자가 본인이 담당한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사례회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등록관리팀장하고 사례관리 담당자가 이제 같이 모여서 사례 회의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 있는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와 뒤에 슬라이드에 있는 사례회의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상자 선정과 분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대상자 선정은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에서 즉 맞춤형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치매 환자가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에서 치매 사례관리위원회가 선정 기준과 규칙에 근거해서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자이다. 안심센터에 등록된 대상자 중에서 이제 그 초기 상담을 하잖아요. 이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하면 사례관리 담당자가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다가 이 사람한테 맞춤형 사례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봐주세요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맞춤형 사례관리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 관리로 합시다. 그러면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평가 결과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맞춤형 사례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그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입니다라고 심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집중이냐 응급이냐 또 분류를 해줍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사례관리가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의 선정은 어쨌든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선정 기준과 규칙에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한 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대상자 분류는 집중관리와 응급관리 대상자를 말하는데 즉 치매 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는 집중관리와 응급관리 대상자입니다. 일반관리 대상자는 그냥 그 등록관리팀 차원에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다라고 할 때는 집중관리와 응급관리 대상자만 포함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집중관리 대상자는 문제의 복합성과 시급성이 비교적 높아서 일정 기간 동안 개입을 해야 되고요. 그 개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대상자가 집중관리 대상자입니다. 즉 당장에 이 사람한테 어떤 위험이 닥쳐서 지금 당장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섞여져 있고 그 다음에 해결을 안 해주면 확실히 문제가 돼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에 비해서 응급관리 대상자는 문제의 복합성과 시급성이 높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자발적 의지 결여로 단시일 내 개입과 조정이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즉, 이 사람이 문제가 복잡하고 시급하기도 한데 대상자 자체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빨리 개입과 조정을 해줘야 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를 응급관리 대상자로 분류를 합니다. 이 기준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일정 장소 및 기간입니다. 일정은 연중 상시 실시한다 이고요. 장소는 주소지 관할 치매 안심센터 또는 대상자 가정이나 대상자와 센터가 합의한 곳, 예를 들면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에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기간은 최대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5년 동안 집중 사례관리를 하는 것 혹은 응급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5년의 의미는 사실 맞춤형 사례관리는 이 대상자의 문제가 있을 때 가급적이면 단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은 사후관리가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의 최대 5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사례 치매 안심센터 맞춤형 사례 관리의 업무의 흐름입니다. 아마 이제 사례 관리를 이미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그렇지 사례 관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처음 이 사례 관리에 투입이 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새로운 눈으로 보시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 1단계 이전에 사전 단계가 있어요. 이 사전 단계는 대상자를 등록하고 심층 상담을 하는 단계입니다. 즉 아까 치매 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심센터에 그 대상자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업무 담당자가 등록관리 팀이고요. 업무 시행 시기는 사례관리의 의뢰 및 발굴 시 예를 들면 우리 센터에 본인이 직접 아니면 가족이 모시고 와서 우리 어머니 좀 봐주세요 라고 해서 등록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분이 아무래도 좀 치매가 의심이 되고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뭔가 의뢰가 오겠지요. 이제 그럴 때에 이제 등록관리팀에서 대상자를 등록을 하고 심층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내용은 등록관리팀에서 사례관리를 의뢰 발굴된 대상자를 등록하고 기초와 심층 상담을 시행하고요. 이때 개인정보 조회 처리 제공 동의서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 개인정보 조회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법률도 엄격해지고 문제가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등록할 때부터 이제 개인정보 조회 처리 제공 동의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 서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초 상담 기록지, 심층 상담 기록지, 심층 상담 기록 보호자용, 그다음에 개인정보 조회 처리 제공 동의서가 작성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의 1단계가 시작이 돼요. 보시면 사례관리 접수 단계입니다. 사례관리 접수는 사례관리 담당자가 하는데 사례관리 담당자는 어디에 있나요? 네, 등록관리팀 내에 이 사람은 당신이 사례관리를 담당하세요 하면 그 사람이 사례관리 담당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호사 혹은 사회복지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 접수는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아까 이 등록관리팀에서 대상자를 등록하고 심층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 사람은 좀 사례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면 이 사례관리 담당자한테 사례관리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례관리 담당자가 그러면 정말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맞춤형 사례관리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서식은 맞춤형 사례관리 신청서와 맞춤형 사례관리 신청인데 이 뒤쪽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맞춤형 사례관리 신청서는 다른 거 없고요. 이 사람은
맞춤형 사례관리 신청합니다라는 서식이고요. 맞춤형 사례관리 신청 서식 6은 이 사람의 이러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사례관리가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식이 이제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2단계로 초기 평가 단계입니다. 그래서 초기 평가 단계는 사례관리 담당자가 진행을 하고 사례관리 접수 후 2주 이내에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 초기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필수 영역과 필요 영역에서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초기 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단계는 대상자 선정 및 분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관리 담당자가 이제 그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 이분이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인지 심의를 좀 해주세요 하고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 대상자를 분리를 해주죠. 여기 보시면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부합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상자가 집중인지 응급관리 대상자인지를 분류를 해줍니다. 이때 선정 탈락 시 등록관리팀에서 일반 관리 대상자로 이 사람을 관리를 하는 것이지,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에서 탈락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센터에 오지 마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하는 단계가 이 대상자 선정 및 분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대상자 선정 및 분류는 사례관리 접수 후 3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심사 회의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대상자가 선정이 됐으니까 이 대상자에 대한 이제 실행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례관리 담당자가 사례관리 접수 후 4주 이내에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 대상자의 문제를 다 이제 그 아까 15개 그 필수 영역 및 필요 영역의 대상자 요구 문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 문제 영역에 따라서 목표 설정과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계획표를 작성하겠죠.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표. 그 다음에 이 목표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좀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 다학제 사례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회의를 하는데, 그때 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례관리 지도 감독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럴 때는 맞춤형 사례관리 회의록과 지도 감독 일지가 작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표를 작성하게 되고, 그다음 5단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례관리 담당자가 중심이 돼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제 1차 종결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이제 맞춤형 사례관리 일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외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의뢰서도 작성을 하게 되겠죠. 이때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시에도 사례관리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이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심의하죠. 그거에 플러스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뭔가 사례관리 지도, 그러니까 사례관리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행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중에도 이 대상자의 문제에 따라서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사례관리 지도 감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맞춤형 사례관리 지도 감독 일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6단계는 목표 달성도 평가 단계인데, 역시 사례관리 담당자가 목표 달성도를 평가합니다. 이거는 사례관리 접수 후 3개월마다 목표 달성도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계획을 조정하고요. 그때 이제 맞춤형 사례관리 목표 달성도 평가서를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맞춤형 사례관리 이 목표 달성도 평가서를 작성을 하는데, 만약에 3개월이 안 됐는데도 벌써 목표가 다 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 달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차 종결 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도 평가는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마다 이 사람이 목표가 어떻게 달성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고요. 이미 3개월 시점에서 벌써 목표가 다 달성이 됐어 보니까
그러면 굳이 목표 달성도 평가서를 작성하기보다는 그냥 종결 평가서를 작성을 하면 된다는 거죠. 왜? 종결 평가서에서 이미 목표 달성 거기에 체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단계는 1차 종결 단계입니다. 여기는 목표가 달성된 경우 또는 12개월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목표가 달성됐으면 12개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1차 종결을 6개월 시점에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1차 종결 평가에 따라서 맞춤형 사례관리 연장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 1차 종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차 종결 시에 평가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1년만 가지고는 안 돼. 보통 12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거가 아니라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맞춤형 사례관리 신청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서비스 제공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식들은 요 옆에 적혀져 있는데 뒤 슬라이드에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단계는 사후관리 단계인데요. 1차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1년마다 최대 4년까지 한다. 즉 아까 맞춤형 사례관리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1차 종결은 12개월 된 시점에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5년 되는 기간 동안 4년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년마다 이 사람 사후 관리를 진행을 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차 종결 이후 안정화 여부를 점검하고 사후 관리에 대한 추적 평가를 하고 재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 추적 평가서를 작성을 하는 단계가 8단계 사후 관리 단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종 종결 단계인데요. 사례 관리 접수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종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결 단계에서는 사례 관리를 위한 대상자와 담당자 간의 모든 협력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거고 최종 종결 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5년 되기 이전에도 최종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것도 다시 뒤에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상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다른 시설로 입소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최종 종결을 하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업무 흐름에 대한 거를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치매 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상자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심층 면담을 실시를 하면 사례관리 접수가 되는데 이 사례관리가 접수가 되면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선정 심사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상자 선정 및 분류가 되는데 그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집중과 응급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대상자는 일반관리 대상자로서 다시 등록관리팀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집중이나 응급관리 대상자로 분류가 된 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실행계획 수립,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그다음 목표 달성도 평가, 1차 종결, 사후관리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했는데 아까 재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맞춤형 사례관리 재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빙글빙글 돌게 되는 이런 그 체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재개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제 최종 종결 단계에 가서 종결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단계별 핵심 과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앞에서 업무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이죠. 맞춤형 사례관리 접수 단계입니다. 사실은 맞춤형 사례관리 접수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사전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접수라는 그 타이틀 아래 그 사전 단계와 신청을 하는 접수 단계를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맞춤형 사례관리 접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전 단계는 뭐죠? 예, 등록관리팀에서
대상자를 등록하고 기초 심층 상담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심층 상담 기록지 내에 맞춤형 사례관리 필요성 여부를 표시합니다. 그걸 누가 하나요? 등록관리팀에서 심층 상담을 시행한 그분이 하시겠죠. 그래서 기초 상담 기록, 심층 상담 기록, 심층 상담 기록 보호자용, 개인정보 조회, 처리, 제공 동의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전 단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 사례관리 담당자가 사례관리를 접수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맞춤형 사례관리 접수를 할 때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직접 발굴을 하거나 지역사회 유관협력기관을 통해서 의뢰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상자 의뢰 또는 발굴되는 사례들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치매 안심센터에서 조기검진팀에서 의뢰된 자, 조기검진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치매로 진단을 받았고 보니까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의뢰가 될 거고요. 일반 관리 대상자 중에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보건소 방문건강팀에서 의뢰된 자, 그다음에 치매 안심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서 의뢰된 자, 지역 내 장기 요양기관에서 퇴소해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자 중에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돼 의뢰된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종결을 맞춤형 사례 관리 종결되는 게 다른 시설로 입소할 경우에 종결된다라고 했잖아요. 요양시설로 입소되는 경우에. 그런데 그렇게 했던 대상자가 요양시설에 갔다가 한 달 만에 예를 들어서 나 요양시설에 못 있겠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고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욕구를 가진 대상자, 시군, 구청, 사회복지과나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통장, 분야의 지역사회 대표 등을 통해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뢰된 자, 기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통해서 의뢰된 자. 그러니까 다양한 기관들에서 다양한 그 협력체들에서 이분은 좀 사례 관리가 필요해요 라고 대상자를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거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일단은 접수를 해서 초기 상담도 하고 심층 상담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치매사례관리위원회에서 그래 이 사람 맞춤형 사례 관리 하자라고 판단이 되면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되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일단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관리팀에서 심층 상담 후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례관리 담당자가 맞춤형 사례관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신청을 통해서 사례관리 접수를 한다. 그래서 맞춤형 사례관리 신청 시에는 욕구 및 문제란에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에 대한 전반사항을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신청서에는 이 사람은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청합니다라고 그냥 체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맞춤형 사례관리 신청 이 서식 6에는 욕구 및 이 사람에 대한 욕구 및 문제를 적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인지기능 저하가 이렇게 있고 건강 문제가 또 이렇게 발생을 하고 또 예를 들면 뭐 환경적인 문제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전반적인 사항을 이제 기술을 해서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람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대상자 초기평가 단계인데요. 심층 상담 기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초기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사정을 하게 되는데요. 맞춤형 사례관리 초기평가는 총 15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이 되는데 필수 평가 영역이 3개. 여기 인지, 정신행동, 그 다음에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 평가. 이렇게 3개가 필수 영역이고요. 필요 평가 영역은 그 나머지, 그러니까 12개 영역이죠. 대상자에 따라 상이하게 시행 가능하다. 이 말은 필수 평가 영역은 인지, 정신행동, 그 다음에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은 모든 대상자한테 필수적으로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 평가 영역은 이 대상자의 문제가 초기 평가를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거하고 관련돼서 깊숙하게 사정을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을 골라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총 15개 평가 영역이지만 필수 평가 영역인 3개는 모든 대상자한테 다 하고 나머지 영역은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서 선정해서 내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초기 평가 15개 영역에 대한 평가의 판단은 나중에 이 맞춤형 사례관리 이 표준 업무 지침이 아마 이제 센터로 다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 책자에 보시면 표 1에 초기 평가에 따른 문제 여부 평가 기준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늘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기준을 보시면 이 사람은 내가 평가했더니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문제 영역에서 뭔가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그 표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슬라이드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선생님이 강의하실 다른 부분에서도 아마 그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대상자 선정 및 분류인데요. 아까 대상자 선정 및 분류를 어디서 한다 그랬죠? 예, 치매 사례관리위원회. 그래서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심사는 월 1회 이상 또는 상시 개최를 통해서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정 기준에 따른 대상자 적합성 여부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때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심사 회의록이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과 응급관리 대상자로 분류가 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또 다음 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집중 응급관리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대상자는 일반관리 대상자로 분류되고 등록관리팀 차원에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는 뭐라고요? 집중관리 대상자와 응급관리 대상자로 한정한다. 나머지 대상자는 일반관리 대상자로 등록관리팀 차원에서 관리를 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가 아닐 뿐이라는 거죠. 네 번째 단계 실행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이 실행계획 수립 단계는 대상자의 초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평가 영역별 대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실행 목표와 실행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실행 계획을 세우고 실행 목표를 세우고 실행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춤형 사례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계획을 잘 세워야 실행을 잘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울 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사람한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관련되는 요인이 뭘까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대로 탐색을 하지 않으면 실행 계획이 그냥 표면적으로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실행 방안도 그냥 너무 일반적인 실행 방안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대상자한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관련 요인을 잘 탐색을 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것. 그거를 잘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고 참고 자료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표 2 초기평가 문제 영역별 관련 요인 실행 목표 및 실행 방안 예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표준 업무 그 지침이 나중에 이제 받아 보시게 되면 이 표를 좀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표에는 초기 평가 문제 영역별 이 대상자의 문제가 이런 게 있을 때 아마 관련 요인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딱 그거다가 아니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라라는 예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거를 보시고 힌트를 얻어서 이 사람의 이 문제는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원인을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이 예시표를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내가 맡은 대상자한테 맞는 것으로 고르셔도 좋고요. 거기 예시에 있는 것을 변형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고 거기 예시에는 없지만 이 사람한테는 특히
이 문제는 이 사람한테는 이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야 라는 문제를 찾으시면 그거하고 관련된 계획을 세우셔도 됩니다. 즉 표 2에 제시된 거는 예시이지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으시라는 차원에서 넣어놓은 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참고로 선생님들이 담당하시는 대상자한테 적합한 문제, 적합한 원인, 적합한 계획, 적합한 실행 방안을 이제 계획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행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시 대상자의 문제가 복잡해서 다각적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학제 사례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다학제 사례회의는 언제 진행할 수 있나요? 필요시마다. 상시로. 내가 이 사람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의견이 좀 필요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해 할 때는 사례회의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전문가의 의견을 또 어디서 들을 수 있다고 했죠? 예. 치매 사례관리위원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거기서 회의할 때 나의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서 또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학제 사례회를 진행해서 대상자 요구 및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이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있죠. 그다음에 필요시에 다학제 사례회의에서 또 슈퍼비전 받는 거 있잖아요.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 전문가도 오시라 그래서 슈퍼비전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사례관리 회의록과 슈퍼비전 일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응급관리 대상자가 위기 상황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치매 안심센터에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을 해도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책자를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치매 환자에 대한 설명문이 있고 어떤 루트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안내가 되어 있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대상자한테 생계나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 제도가 긴급복지 지원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을 하셔서 이제 위기 상황에 있는 치매 환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사례관리 실행 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면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실행 계획을 수정 보완합니다. 처음에 상담을 하고 초기 평가를 하고 심층 면담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견이 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내가 계획을 세웠으면 내가 그냥 세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환자와 가족한테 다시 알려주고 그들이 이거 계획은 좋은데 우리는 이거 실현이 불가능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조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5단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단계인데요. 4단계에서 작성한 계획표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맞춤형 사례관리의 제공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서 센터 내 직접 서비스와 센터 외 서비스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서비스가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실제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관련된 서비스를 연계하든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제공하는 건 뭐예요? 센터에서 사례관리 담당자가 직접 제공하는 거예요. 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서 직접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센터 내 직접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 그런 거를 더 잘하는 서비스 주체가 있어요. 그럼 그런 기관에 우리 대상자한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연결해 주는 거 있죠.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연결을 해주는 것. 그거는 센터 외 서비스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 내 직접 서비스와 센터 외 서비스가 둘 다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 연계를 포함합니다. 여기에 자원 연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자원 연계가 왜 센터 내 직접 서비스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공식적인 거는 뭐죠? 비공식적인 건 뭐죠? 공식적인 거는 어떤 뭐 센터, 그 다음에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공식적인 자원이라고 하고요. 비공식적인 자원은 뭐죠? 예를 들면 가족, 그렇죠? 가족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나만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 아니면 주변의 친척,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자원들은 비공식적 자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연계를 해주는 거는 센터 내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센터 외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 연계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것이 센터 내 직접 서비스, 센터 외 서비스로 이제 모두 다 그게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의 제공 내용에 따라서 크게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정내 안전관리, 가족지원, 기타로 구분이 되고요. 실행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진행 현황을 맞춤형 사례관리 일지에다가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센터 외 서비스를 의뢰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의뢰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가 크게 주체에 따라서 센터 내외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리고 크게 건강관리, 그 다음에 일상생활관리, 그리고 가정내 안전관리, 가족지원, 기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나누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다른 강의에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시까지 이제 제시가 되면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테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카테고리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여기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 이 표에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센터 내 서비스나 센터 외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센터에 특이한 어떤 센터 내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서 센터 외 서비스 연계가 너무 잘 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5단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단계입니다.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은 아까 제공을 할 때 사례관리 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맞춤형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도 감독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죠. 예, 첫 번째는 뭐예요?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월 이상. 물론 치매 사례관리위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상자 선정 심의하는 곳이죠. 근데 그거 말고 회의 안건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동안에 어떤 다학제적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문제를 올릴 수 있다 그랬죠. 그때 한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사례관리 회의를 열 수 있다 그랬죠. 사례회의를 열 수 있다 그랬죠. 사례회의를 열어서 필요시에 슈퍼비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맞춤형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의 내용은 개별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사례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일지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관리팀장은 사례관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즉 매번 사례회의를 할 수도 없고 매번 슈퍼비전 받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등록관리팀장만큼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등록관리팀 내에서 사례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늘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사례관리 담당자가 사례회의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까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안건을 담당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까 등록관리팀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관리팀장은 사례관리 전반에 대한 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목표 달성도 평가예요. 목표 달성도 평가는 그러니까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죠.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 그래서 시기는 사례관리 신청 이후 3개월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3개월이 안 됐는데 목표가 달성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겠죠? 예, 1차 종결로 갈 수 있다라고 했죠? 예. 그다음에 목표 달성도 평가에서는 문제 항목으로 선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행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사실은 우리가 초기 평가 항목이 15개잖아요. 근데 15개 문제가 그 영역마다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15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세웠다면 다시 목표 달성도는 15개 영역 모두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맡은 사례관리 대상자가 문제 영역이 5개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필수 영역 3개고 필요 영역이 2개예요. 그러면 5개의 영역에서 이 사람의 문제가 있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때는 15개를 다시 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5개 영역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해서 얘가 얼마나 달라졌지? 라는 것을 평가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획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도 평가서를 작성을 하는데 조기 목표 달성한 경우에는 그냥 종결 평가서를 작성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서식 16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목표 달성도 평가에 왜 1차 종결 평가서가 와 있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예. 왜냐하면 조기 목표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종결 평가서를 그때 작성을 한다입니다. 7단계 1차 종결입니다. 사례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례관리를 종결해서 사후관리로 진행할 것인지 혹은 사례관리를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차 종결 시점은 초기 평가 시 문제 항목으로 선정한 항목의 목표 달성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문제가 해결된 경우 12개월 이전이더라도 문제 해결 시점에서 종결이 가능하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그게 아니고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일단은 목표 달성이 다 되지 않더라도 12개월 시점에서는 1차 종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 달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1차 종결을 하느냐.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1차 종결하고 뭐요? 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종결 기준은 초기 평가 시 문제 항목으로 선정한 항목의 목표 달성 여부이고요. 종결 기준은 문제 해결, 사망, 전출, 사례관리 거부, 시설 입소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종결 평가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종결 시에 사후관리 추적평가서 서식 틀에 맞춰서 사후관리 계획도 함께 세워야 돼요. 1차 종결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목표가 달성된 경우에도 1차 종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재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1차 종결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표가 달성된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제 끝, 안녕,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가 달성된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후 관리 추적 평가 서식 틀에 맞춰서 계획을 같이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종결할 때 이 사람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사람이라 그러면 사후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서를 작성을 그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사례관리 추적평가서의 실행 방안까지, 즉 이 실행 방안 내가 사후 관리를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겠다.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씩 내가 전화를 하겠다. 그거를 내가 계획을 세우는 칸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고 시점에 상관없이 1차 종결 시에는 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사례관리 접수 후 12개월 시점에서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 사례관리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맞춤형 사례관리 1차 종결 평가서 평가 결과에 사례관리의 연장을 표시를 하고요. 맞춤형 사례관리 신청서를 또 작성을 해서 치매사례관리위원회에 연장 심사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그림에서 계속 이렇게 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루트가 이렇게 해서 게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후관리 단계인데요. 1차 종결 시점 이후 대상자의 상태 안정화 여부를 점검하고 재개입 필요성을 판단해서 문제 재발 또는 새로운 문제의 발생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차 종결 시점 이후의 안정화 여부를 점검하고 재개입 필요성을 판단해서 문제 재발을 확인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1차 종결 시점에 아까 사후관리 계획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1, 2년간, 사실은 1, 2년간이라고 적었는데 아까 맞춤형 사례관리 기간이 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 2년간이 아니라 4년까지, 그쵸? 최대 추가적으로 4년까지는 전화 혹은 방문으로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이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의 주기는 참 다행이죠. 사례관리 담당자가 정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종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자주 들여다봐야 돼 라고 한다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전화를 내가 할 거야. 이 사람은 이제 안정화가 딱 됐고 이대로만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그냥 1년에 한 번 전화만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적 평가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추적 평가 결과 재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종결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전화를 했는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재개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례관리 재신청을 또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최종 종결 단계인데요.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대상자와 사례관리 담당자 간의 모든 협력 활동이 종결되는 단계입니다. 5년 이내 기간에 이제 최종 종결을 하게 되는데요. 사례관리는 대상자에 의해서 또는 대상자가 다른 서비스로 연계될 경우 종결 절차에 따라서 최종 종결이 되고요. 종결에 대한 판단은 사례관리 담당자가 한다. 그래서 대상자에 의한 종결의 경우는 사망, 전출인 경우, 그리고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대상자는 더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인데 거부하는 사람들을 거부한다고 종결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사례관리를 하더라도 동의가 있어야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를 할 경우에는 억지로 끌어다 놓고 사례관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를 처음 거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대상자를 설득해서 다시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면은 괜찮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종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어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에 의한 종결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서비스로 연계되는 경우, 예를 들면 시설 입소 또는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사례관리 최종 종결을 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양시설 입소 또는 병원 입원 치료 후에 퇴소하는 경우에는 퇴소 후 재관리 대상으로 인정이 돼서 원한다면 그러니까 맞춤형 사례관리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사례관리 최종 종결을 한 경우에는 최종 종결 평가서를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출의 경우에 최종 종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출의 경우 사실은 우리 센터에서는 최종 종결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전출인데 다른 데서 이게 서비스가 지속될 건데 왜 우리가 종결평가서를 작성을 하냐. 그쪽에서 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종결평가서를 작성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우리 센터 내에서 시작한 사례관리는 우리 센터에서 종결을 하고 왜냐하면 다른 센터에 이제 전출이 돼서 갔을 경우 지역을 이동해서 갔을 경우에 사실은 이 대상자에게 제공되던 서비스가 그 지역에서는 제공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까 서비스 그 리소스가 지역마다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돼서 이 문제도 해결해 줘야지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 계획에까지 넣을 필요는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했던 거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종결 평가서를 작성을 하는데 전출이겠죠. 전출이고 거기다 커멘트를 쓸 수 있겠죠. 이러이러한 걸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상태로 종결한다라는 거를 쓰고 나면 그쪽에서 이거를 참조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사정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획이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획을 조정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쪽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는 종결 평가서를 작성을 하시고선 전출을 시키는 것으로 하시면 되고 사례 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지역 담당자에게 인계는 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